조예빈 학생,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김선영 학생,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열일곱 명. 제가 그 강의를 개설해 놓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했는데 다른 반에다가 강의를 월요일 1시 반에 해놓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수님, 혹시 이번 주 강의 자료는 그쵸. 안 나눠주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눠준 부분이 이번 주 부분까지를 제가 거기 그 목표들 나와 있는 부분이 원래 오늘 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다가 삘 받아가지고 한 번에 2주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다 맞춰야 되는 부분까지도 못하고 끝났죠, 우리가. 잠시 지금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조예빈, 네, 감사합니다. 정재용, 네, 문승재, 네, 원영주, 네, 이가을, 네, 박서영, 네, 남은혜. 네. 남은혜 학생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주 패셔니스타시군요. 우리 김선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옥선, 네. 감사합니다.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권동욱, 네, 감사합니다. 이민영, 네. 네, 감사하고요. 김선영, 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김혜민, 네. 네, 감사합니다. 최유진, 네, 감사하고요. 점반희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진 학생은 얼굴이 이렇게 낯설까요? 저번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어둡게 있다 보니 그렇구나. 밝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밝은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독서하기입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냥 베스트셀러 좋아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최근에 꿈꾸는 백화점이었나? 아, 달라구트, 그거군요. 네, 달러구트.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혜 학생? 네? 그 주말에 뭐 하셨어요?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습니까? 먹으러 다닌 것만 같아요. 뭘 드셨나요, 주말에? 감자탕이에요. 아,
어느 회사의 감자탕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만취 상태였나요? 아니요? 술 안 먹는. 그렇군요. 그 저는 사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막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놀까, 뭘 살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자료 수집하는 용이라서요. 별 의미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김선호 학생은 주말에 뭐 하셨나요? 과제하고 과제했습니다. 과제만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 학생은 주말에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셨나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다른 데서 알바해요. 아, 이제 옮긴 건가요? 네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원영주 학생? 네, 원영주 학생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경주에 놀러 갔다 왔어요. 와우. 뭐 하고 노셨어요? 어, 경주 박물관 갔어요. 어, 손맛총. 아, ทุ่마통은 옛날에 봤고, 화랑 미술관인가? 전시관, 아, 거기. 왜 굳이 거기 가실 이유가 있으세요? 근처에 친구네 학교, 친구가 졸업사진을 못 찍어서 졸업사진 아, 찍어 들어갔어요. 중국대. 네. 그렇구나. 아, 좋은 친구를 뒀네, 그 친구가. 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척도? 아, 그쵸. 척도도 배웠죠. 네. 우리 박서영 학생?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평가 대신 쓰이는 개념들 아,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게 있었죠? 총평이랑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측정? 아무튼 2개가 더 있었습니다. 맞아요. 총평, 측정,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고, 또, 그,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총평은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고, 모든 걸 다 보는 거, 그런 쪽이었고, 어, 그 측정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재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더 완전히 숫자로 말하는 그런 쪽이 측정이었고, 검사는 우리가 보는 시험, 그런 것들을 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측정의 단위를 척도라고 하고, 척도의 네 가지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주말간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아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 아내가 옛날에 이제 입학사정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친구들, 그러니까 아내의 대학교 선후배들인데 같은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여기 탕정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탕정에 놀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 혹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 아세요?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음, 통계가 약간 완전히 양적인 그런 연구라면은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완전 질적인 연구, 그걸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문화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사당동 더하기 25? 그 책이 사당동 더하기 23인가 25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질적 우리나라 문화인류학 연구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읽어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독서가 취미이신 분들은 한 번씩 빌려서 읽어보셔도 좋을 만큼 대학 생활에 그 책을 읽으면 뭔가 대학 생활 잘했다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책입니다. 가능하면 빌려서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러분 사당동 아세요? 서울에 사당역 그 사당동이 지금 가보면 엄청 좀 삐까번쩍하고 괜찮죠. 거기가 이제 그
강남으로 진입하는 또 길목이다 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뭐 이제 큰 건물들도 있고 거기 뭐 파스텔 시티 해가지고 큰 건물들도 많고 이런데 그 동네가 이제 원래는 굉장히 빈민촌이었다고 해요. 판자촌.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직접 들어가서 살았어요. 판자촌에 사람들이랑 같이.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살았게요? 25년. 그래서 사당동 더하기 25. 그게 책 제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빈민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 뭐 재밌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보통 뭐 뭘 훔쳤어. 그리고 지명수배가 걸렸어. 자기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문승작새? 네. 만약에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네. 아니야.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그 친구 이름이 네.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면 숨겨줄 것 같습니다. 지명수배자인데도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데도 근데 제 신변에 무리가 없다면 저는 지켜줄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가서 자수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서 자살하고. 네. 최유진 학생은 어떠세요? 네? 최유진 학생 만약에 친구가 네. 점포에서 뭘 도둑질했어. 네. 현금을 한 30만 원 훔쳤어. 네. 근데 카메라에 찍혔어. 그래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떠? 30만 원을 내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3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렇게 감춰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감춰주고 끝? 만약 만나게 됐어.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유진 학생 찾아왔어. 뭐라고 조언해 줄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도덕적으로 말고 그냥 진짜로 만약에 친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네. 그쵸.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빨리 자수해. 이렇게 이게 이제 일상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해당 사당동에서 그런 일들이 많대요. 뭐 누구 자전거 훔쳐 타고 버리고, 오토바이 훔쳐 타고 버리고, 훔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훔친 거였던 거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케이스를 실제로 이제 만나서 보면서 자수해라 빨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판자촌 안에서 범인을 잡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일들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 조금만 숨어 다니면은 이거 이제 이게 없어진대요. 그게. 그래서 지명이 풀리는데 굳이 자수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수 안 하면은 그냥 범죄자 아닌 채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수하는 게 더 본인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형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이제 되게 저는 대학원생 때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사회의 다른 단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그저께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 두 명이 하는 학문이 그거였어요. 교육 인류학이라고 해서 교육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인 그거. 근데 문화 인류학이 원래 어디서 발전한 학문이냐면은 그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정복전쟁 당시에 막 그 스페인 막 이런 애들이 뭐 영국 이런 애들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막 식민지 나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할 때 그 나라에다가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주로 생활이 어떻고, 뭐, 뭘 먹고 살고, 어떤 거에 있어서 꼼짝 못하고, 뭐 어떤 거에 있어서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된 학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그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그 오지에 보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선교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문화인류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 문화인류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진짜로 이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인류학 하는 친구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학교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대, 연대, 한양대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없는 학문이라고 봐도 돼요. 그거는 진짜 집에 뭐 돈 많고 할 일 없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런 학문인데, 이 친구들이 입학사정관들이 된 거죠. 입학사정관들이 되고 나서 제 아내도 입학사정관이었는데, 제 아내는 이 교육평가 전공이거든요. 완전 통계 쪽. 그러니까 제 아내는 딱 이 평가 지표를 보고 이 학생 생기부를 보고, 아 얘는 이러이러하니까 몇 점, 얘는 이러이러하니까 몇 점, 이렇게 딱딱 주는데, 이 인류학하는 애들은 막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서류 두 줄을 읽고 얘한테 이 점수를 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제 아내는 뭐 15분에 한 명 끝내는데 얘네는 막 1시간씩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둘 중에 한 명은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출판사로 가서 이제 교정 보고 이런 일 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총평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모든 분야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 요즘에 그 또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또 정시 확대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시랑 수시 중에 어떤 게 더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시 1번, 정시 2번. 하나, 둘, 셋. 1번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4명. 나머지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 왜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정재용 학생? 단지 그날의 컨디션이랑 그동안 학습했던 것만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약간 수시보다 약간 더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불공정하긴 한데 그나마 정시가 조금 더 공정하다. 우리 김혜민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교육 제도에서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수시를 확대를 하자니 어, 이미 지금 수시 확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고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나마 정시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은 수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잘하는 학생에게 상 몰아주기라던가 아니면 아, 좋은 평가 몰아주기식의 올바르게, 사실 선생님들이 10명인데 뭐 300 몇 명 되는 학생들을 전부 케어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공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학생들의 노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정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영 학생은 왜 수시가 더 공정하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시를 보면 약간 그 하루 만에 결정되는 상황들이니까, 만약에 막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몸 상태로 인해서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제 못 봤다 그러면 그 3년의 노력의 결과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정시는 물론 좋지만, 정시랑 수시는 둘 다 좋지만, 근데 그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죠. 이 수시 정시 논란이 항상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사실 제가 대학을 오던 시절만 해도 수시 비중은 상당히 낮았거든요. 한 30%? 그 저희 때 이제 그런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수시충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고, 또 그 제가 학번으로는 한 뭐 2000년대 초중반 학번이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뭐 그때도 수시 1차, 2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수시 1차는 수능 안 보고 이제 대학 들어온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수시로 들어온 애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약간 놀리고 왕따 시키고, 말이 왕따지 뭐 진짜 왕따 시킨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수시충이랑 같은 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친구 1등 했어. 우리 과탑. 어쨌든 이 굉장히 오래된 논의인데 사실 그 쉽지가 않죠. 뭐가 옳다 그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하나의 잣대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가? 진짜로 이 수능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로 말을 잘한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학생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진짜로 좋은 대학에 와도 괜찮은 사람인가?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정시를 들리면 사교육비가 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양극화된다는 거죠. 수시에다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최근에 뭐 조국 사태라든지 정유라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그 완전 권력형 비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저는 제 입장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한영외고를 나왔는데 자기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좀 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학부모회의 힘이 되게 막강하고 학부모회 안에서도 좀 이제 정치권과 연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다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수상 실적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게 되고 그거를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거에 대안이 정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복잡한 고민을 교육 인력하는 친구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저같이 저나 아내처럼 교육평가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 뭐 반반 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50대 50으로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총평이라는 것도 완벽하진 않다. 우리 총평이라는 거를 대안으로서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드는 품이나 노력 대비 과연 그게 정말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냐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의견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이시나요? 네. 예,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최유진 학생 네. 혹시 명명척도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오, 음, 혈액형 이름 같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형이나 이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모른다 하는 거죠. 뭐 남자, 여자,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그런 게 될 수 있죠. 서열척도는 거기에 서열이 더해진 거죠. 1등, 2등 뭐 아니면은 뭐 과장님, 부장님, 대리 이런 게 될 수 있고 선임연구원, 뭐 그냥 위촉연구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위계가 있는데 서열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고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우리 이가을 학생, 네.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나요? 예를 들면
1등이랑 2등의 성적 차이하고 9등이랑 10등의 성적 차이가 똑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었죠. 근데 보통 이제 성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되게 차이는 적게 나고 중간 지점이 있을수록 성적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고 등간 척도는 그 간격이 일정한 척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온도 같은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0도씨, 100도씨 이거를 우리가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이걸 기준으로 똑같이 100칸으로 구분해.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다고 했었죠. 왔다 갔다. 이건 가능한데 이 0점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0점이 같이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물의 어느 점 말고 식초의 어느 점을 0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0도의 기준이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그 곱셈 나눗셈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가령 뭐 사람 수 아니면 길이, 무게 이런 거 무게가 없다.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절대 0점하고 가상의 단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동일한 간격에 동일한 수적 차이를 부여하고 여기는 특징적으로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설명드렸었죠. 곱셈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눗셈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도 했었나요, 우리? 검사 부분? 요거에도 했었나요? 여기까지 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뭘 잘못 가르쳤는지도 파악하고 누구한테 상을 줄지도 판단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하고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했었나요? 네, 여기서부터 안 했죠? 검사는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검사라고 하면은 박사영 학생? 네. 오늘 화면이 뽀샤시하게 잘 나오네요. 우리 검사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검사하면 지능검사. 지능검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영주 학생? 무슨 검사? 신체 검사. 신체 검사. 감사합니다. 우리 문승재 학생? 네. 검사하면? 시력 검사. 시력 검사.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검사는 사실은 이제 인간의 잠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인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 보이는 걸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육 안에서는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또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잠재적 특성은 인지적, 정의적, 신동적 특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이라는 말은 우리 김선영 학생이 인지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인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지적이요. 인지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쓰나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때 그치? 이게 무엇인지 음. 이해했을 때. 그쵸. 인지라는 말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커그니션? 맞아요. 드디어 요거 이제 인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실을 딱 알아차렸을 때 그걸 우리가 인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검사 중엔 없지만 대학 수학 능력 검사, 수능이죠? 혹은 뭐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테스트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업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성취 수준을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적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할 때 인지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겪어온 검사들이 대부분 인지적인 영역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쓴 논문 중에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과학 정의적 영역의 특성 분석 뭐 이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걸 분석했을까요? 우리 김선호 학생이 대답해 볼까요? 정의적 특성이다 라고 했을 땐 뭐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Speak louder.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우리 남은혜 학생 네?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면 뭐가 좀 들어갈까요? 어... 어... 음... 음... 음, 어렵네요. 이 정의적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에 가깝냐면은 약간 그 흥미 아니면은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에서는 이거였거든요. 흥미, 자신감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지? engaging in teaching 그 수업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뭐 도구적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모두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심동적 행동 특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 능력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천안에도 있는데 무슨 스포츠 센터에 가면은 체력 검사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 그 다음에 50m 달리기, 그 다음에 윗몸 앞으로 숙이기, 푸시업,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거를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하면은 내가 전국에서 한 내 나이 또래에서 상위 몇 퍼센트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검사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100세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검사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심동적 행동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운동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면은 거의 꽈락 점수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5개가 꽈락이다 하면은 42개, 43개 정도. 그러니까 아예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3개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무튼 42개 막 그 정도였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떨어지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같은 것도 느리게 뛰고, 그 다음에 뭐 근육 같은 거, 턱걸이 같은 것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뭐 한 10명 있으면 실제로 턱걸이 가능한 애들은 날씬한 애들이나 헬스하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구나. 보통은 이 사람들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그거래요. 자기 몸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고 자녀들 그 체육대회 가면은 아버지들끼리 달리기 계주 시합이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자기가 잘 뛸 거라고 생각하고 딱 나오는데 진짜 와장창 넘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왜냐면 자기 머릿속으로는 자기 되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몸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진짜 크게 넘어지거나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신 남자분도 봤습니다. 너무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식 앞에서 와장창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넘어와서 측정과 검사의 역사. 이 부분을 우리 김옥선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측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 이론이 발전해옴. 영국의 경우 인간의 다양성이 개인차의 기인함을 파악하고 1896년 피어슨과 필슨, 스피어만, 스피어먼에 의해 상관 분석과 지능을 구분하는 요인 분석이 유도되었다. 또한 1924년에는 피셔에 의해 분산 분석이 유도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내가 정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선별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검사가 IQ 테스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집단 검사인 얼미 알파 검사가 개발되며 측정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베넷 등에 의해 문항 반응 이론 IRT 등을 연구하여 측정학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는 일반화 가능도 이론, 다분 문항 이론 등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측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한계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낸 검사로 이 사람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점수나 기말고사 점수 더 나아가서 학점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낸 검사가 맞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야, 네 말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냥 이게 중요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사실 그 진짜 중요한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해당 학문에서 중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이 교수가 잘하는 내용을 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령 그 지능이랑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랑 상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 문항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 요인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조예빈 학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제 관계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뛰어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조예빈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뛰어난 학생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교수가 더 잘 가르치면 학생은 더 많이 잘 배우니까 더 뛰어난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고 좋은 선생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 좋은 선생 만나야지 학생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관 분석에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한 명이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이 두 개가 연동되어 있는 거. 그걸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하고 음적인 상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랑 학업 성적 이런 게 되겠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반적으로 성적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났는데 얘는 떨어지잖아요. 성적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이제 음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순히 상관 분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응용해가지고 팩터 애널리시스, 요인 분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공통된 어떤 하나의 요인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방법인데요. 뭐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뭐 해당 거기에 이제 요인 부하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게 이걸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요인 분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1924년에는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천재거든요. 완전 개천재, 미친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분산 분석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는 아노바
아노바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 피셔의 집에 놀러 왔다고 해요. 피셔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밀크티를 많이 마시잖아요, 유럽에서. 밀크티를 마시는데 딱 마시면서 이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어떤 홍차에다가 탔는지 다 100% 가릴 수 있다. 모두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셔가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진짜다 이랬더니 피셔가 그럼 실험을 해보자. 이래서 4잔의 그 밀크티를 준비해가지고 서로 다른 그 홍차를 가지고 우려서 진짜로 맞추는지를 이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4잔 중에 3잔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오빠 나 여기 잘 맞추잖아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피셔가 아니야 잠깐 딱 하더니 그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고안해내서 통계적 수식으로 아주머니가 틀렸다는 걸 입증합니다. 미친 사람이다. 일상생활 불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네가 무슨 된장 썼는지 다 맞출 수 있어. 그래서 4개 중에 3개 맞췄더니 막 갑자기 종이에다가 막 수식을 막 적으면서 봐, 네가 틀렸잖아. 이렇게 딱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피셔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분석들이 고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조금 알아보기로 하고 비네라는 사람은 이 지능 검사를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Q 테스트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IQ 테스트라는 게 이제 애초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평균이 100, 표준 편차 15를 따르는 115, 두 번째 가면은 13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85, 70 이 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몇 퍼센트나 맞출 수 있는가 해당 나이에서 예를 들어서 5세에게 5세 문제를 냈을 때 맞추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세한테 5세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많이 맞추겠죠. 7세한테 5세 문제를 내보고 반면에 또 5세한테 6세 문제 내보고 5세한테 7세 문제 내보고 좀 뛰어난 애들은 이거 맞추겠죠. 7세 것도. 그러다 보면 이제 요런 그 나이별로 요런 그 곡선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해당 학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여기 이제 잘하는 애들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표준 편차 밑에 있는 학생들, 두 표준 편차보다 떨어지는 학생들. 그럼 우리로 치면은 IQ 70 미만의 학생들을 구분해서 그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해주자. 너무 이제 어려운 교육보다는 이 학생들이 학업에서 결손이 생기지 않게끔 이 학생들을 좀 보조해 줄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짜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IQ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IQ 테스트가 보통 어떻게 활용되나요? 뭐, 그, 멘사, 뭐 그런 걸로 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35% 가까이는 IQ 100 미만이죠. 그리고 실제로 70에서 85 사이에 해당할 확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은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IQ 70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IQ가 70일 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반면에 여기 IQ 130 이상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죠. 다 자기 130 넘는다고 막 그러는데 알 수가 없죠. 실제로 그거를 공인받은 게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개발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실제로 그 비내가 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측정하기 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되게 급박한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은 보통 전범국인 경우가 많죠. 독일, 뭐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 중국 이런 데들도 다 생체 실험,
여러분 동주 보셨나요?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나요? 그죠? 우리 김혜민 학생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 생체 실험 당해서 몸에 뭐 주사를 맞고 그쵸. 그게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사촌 누나가 쓴 윤동주 평전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본이 전쟁을 하던 와중에 수혈을 하는 게 힘들어하니까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대신에 염분이 비슷한 바닷물을 집어넣어 봤대요, 몸에다가. 그 윤동주 열사가, 윤동주 시인께서는 그 바닷물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무자비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이 검사 이론이 많이 발달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 IRT라는 게 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IRT? 문항 반응 이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 검사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여기가 문제를 맞출 확률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맞출 확률,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공부를 잘해. 그러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이렇게 일자로 증가할까요? 이런 검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대박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런 이제 S자 커브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누적 확률 밀도함수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준의 사람들은 여기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요것보다 조금만 더 알면은 문제를 확 맞출 확률이 올라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문항당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딘지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학문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순간 학생들이 아, 나는 교육평가랑은 안 맞는구나 이거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다 포기해버리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근데 배워보면 어렵긴 한데 뭐 우리가 직접 이걸 계산할 것도 아니고 보통 프로그램들이 다 계산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검사 측정 총평의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 조예빈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검사는 측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다양한 측정 방법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총평임. 또한 가치 판단이 부여된 것이 평가임. 의미의 범위에 따라 검사, 측정, 총평, 평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측정과 평가를 구분할 때 측정은 관찰한 내용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평가는 측정한 것과 그것의 중요성 등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뒤에도 이어서 읽어주시죠. 측정과 총평의 구분은 간단하지 않음. 그러나 총평은 측정보다 폭넓은 의미와 종합적 의미를 지닌. 측정이 지필 검사나 계측을 포함한다면 총평은 관찰, 구술시험 등의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종합적 방법임. 총평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용하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정책 그리고 조직 변수들과 관련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함. 뭐 읽으면서 다 속속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측정하고 평가를 구분할 때는 가치 판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가지고도 평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측정과 총평 이런 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총평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되고요. 평가와 총평, 이밸류에이션과 어세스먼트는 성격에 있어서 이쪽은 뭔가를 우리 김선영 학생 네, 졌지. 이 무슨 뜻이죠? 판단하다요. 그죠? 재판할 때 쓰는 말이죠. 네. 우리 한 분 더 계신 영문과가 누구셨죠? 아, 그 친구는 이제 그 취업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디아그노스틱은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할 때 그죠? 진단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건지를 판단하는 쪽이 진단이고 평가는 어떤 쪽이냐면은 여기 판결문을 내리는 쪽이죠.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고 여기는 좀 이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쪽을 보는 거고 여기는 서머티브한 거죠. 이렇게 다 좀 부가적인 거고 여기는 포머티브한 거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 여기는 목표 달성 정도를 실제로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를 본다면 이쪽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피드백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결과 지향, 여기는 과정 지향. 그다음에 여기는 설정 기준에 따른 수준에 기반하고 여기는 장단점에 기반하고.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그냥 그 무조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대상을 보면 평가의 대상에는 그 인적 뭐야 싫어요. 예, 인적, 물적, 하드웨어, 평가 각각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앞서서 계속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A라는 학생이 B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B를 설정하는 것이 교육 목표라고 했었고요. 이 교육 목표에 얼마나 다다랐는지를 보는 것이 교육 평가라고 했었죠. 이 교육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거치는 과정, 여기가 교육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점에서 딱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딱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진짜로 어느 정도로 달성을 했느냐를 본다면 이건 학생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을 가르친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교사가 가르친 방법들, 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단순히 교사의 역량이 아니라 학교 재량 수준에서 어떤 특별히 미는 교육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뭐 PBL이라든지 아니면 플립 러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학교 행정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경영자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뭐 교사, 학부모 이런 거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죠. 또한 뭐 PBL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교구나 교재 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뭐 우리 영주 학생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지 더 뛰어난 교수님한테 배웠으면은 정말 뛰어난 교육 평가자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평가에서 제가 낙제점을 받겠죠. 그런 것들,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교재 말고 또 막 다른 뭐 어떻게 보면 평가 철학과 관련된 책으로 가르친다면 영주 학생의 어떤 성취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 그런 평가에 대한 개념 쪽을 배운다면은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가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대상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즉 거기 안에 들어있는 교사의 교수 방법 같은 거, 티칭 메서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커리큘럼도 들어갈 수 있고 교재도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의 정석 가지고만 배운다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또 그런 따분한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딱딱한 교과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야기로 된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딱 명쾌하게 숫자로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자기 학습 수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제가 앞에서 수업할 때랑 오늘처럼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강의할 때랑 학습의 효율이나 또 어떤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이정우 학생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지금 이 교육평가에 한정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오프라인이요. 왜 그러시죠? 일단 온라인은
이 수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실히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약간 교수님과 상호 간에 이렇게 음, 캐치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정보 그런 게 비대면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반면에 막 교수 너무 꼴 보기 싫어. 막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온라인 나을 수도 있겠죠. 김혜민 학생이 우는 걸 보니까 그, 예,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예산 집행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점심은 다들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어요? 아니, 점심도 안 먹고 무슨 부경을 누리자고 이렇게 수업을 또 열심히 들으십니까? 다들 좀 이 표정을 보니까 식곤증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 표정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밥 먹고 와가지고 굉장히 졸린데 입만 얘기하고 있고 정신은 졸고 있고 막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저와 같은 지금 상태의 분들이 좀 보이시네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3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24분이거든요. 30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십시오. 여러분 35분까지 쉬고 오십시오. 35분까지. 네.
교수님, 네. 네.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왜 부르셨죠? 35분까지 쉬는 시간. 죄송해요. 30분까지인 줄 알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놨지, 내가? 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쉬는 시간 전에 했던 것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인적 대상, 물적 대상, 하드웨어, 평가.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메타 이밸류에이션, 메타 평가라고도 부르고요. 그 평가가 진짜로 타당한지 그런 것들도 평가의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낸 거를 다른 교수님들이 검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로 교육평가에 필요한 어떤 학문이다. 뭐 핵심 내용들을 내가 가르쳤다 하는 것들을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유진 학생은 장소가 또 바뀌셨네요. 저 와이파이 연결이 계속 불안정해서 음, 방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방이 여러 개인 집에 사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예, 여기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평가의 종류에서 이제 양적 평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겠죠.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우리가 정시를 좋게 보는 것도 이런 측면이거든요. 정시는 딱 나오잖아요. 500점, 아니, 지금 400점 만점인가요? 400점 만점에 뭐 300점, 290점, 뭐 380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양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측정이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니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 보이고 정밀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를 좋게 평가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인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 막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인성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왜 그 고대 의대생 사건 아세요? 의대생들이 그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했나? 그래가지고 전원 제명이 원래 됐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잖아요. 수능 잘 본 애들이잖아요. 결국은 수능 다시 봐서 또 다른 의대에 들어갔대요. 그거 과연 괜찮은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적 평가로는 그런 부분을 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랑 또 다르게 질적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질적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이런 건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말했던 아까 그 총평에 가까운 것들,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사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센터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해당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이 사람 뭐 성적이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보지만, 면접 장소에 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톤이나 투 이런 것도 저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사실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이 좀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그 밴드가 넓어지잖아요. 반면에 이 일이 아무리 편하고 쉬워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 평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 건데, 관찰에 의해서 상대방의 어떤 특성들을 찾아보고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화인류학적 접근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좋은데, 이 주관이 개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면접장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어투가 보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상대랑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뽑았는데, 실제로 학교에 와가지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일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런 사람을 뽑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자한테 딱 그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 점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되게 제한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사회학 같은 서적을 좋아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안84 만화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안84 만화 본 적 있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우리 문승재 학생 뒤에 누가 손 드셨네. 우리 그 기안84 그 작품 중에 옛날에 패션왕이었고 최근에 낸 게 복화광인가 그렇잖아요. 그 복화광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복화광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복화광 앞에 부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풍자? 물론 우리 학교보다는 훨씬 안 좋은 학교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약간 그 기안84가 되게 그 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런 약간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그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림들 그리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현실성이 너무 세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불편하게끔, 근데 그거를 막 꾸미지 않고 그냥 진짜로 있을 법한 얘기들 막 쓰니까 되게 이제 좀 그런 만화잖아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쓰신 책에 보면은 이 복화광의 사회학이라는 게 계명대 어떤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명대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인류학 조사를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지방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금 지방대 학생들의 특성을 딱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찰적, 겸연쩍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겸연쩍어 한다는 표현 아시죠? 이게 뭐, 너 이거 잘하잖아. 뭐,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너 이거 좀 해봐 이러면은 막 할지 모를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태도를 지방대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방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착한데 모질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거를 잘 챙기기보다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사실 나는 실패가 더 익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방대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뭔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예 막 삐뚤어지고 이 비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 반면에 뭔가 진짜로 막 공부에 뛰어난 애들에 비해서는 노력한 거 대비 뭔가 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이런 거 학습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안 이렇다는 거예요. 고사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친구들 말은 우린 이렇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이거는 계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인류학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마음이 막 이상해요. 막 약간 저릿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웃기기도 하고, 되게 좀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대신에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좀 가야 된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평가의 원리 및 절차를 살펴보면 뭐 이렇게 뭘 평가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험 내가 뭘 가르쳤을 때 이걸 배운 사람의 태도를 볼 거냐 그러니까 배운 사람의 수준을 볼 거냐 아니면은 가르친 걸 볼 거냐 아니면 뭐 교육 과정을 점검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뭘 평가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 이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체육 뭐 달리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달리기를 가르쳐 줬는데 시험은 지필고사로 봐.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측정하려는 행동 목표랑 가르치는 어떤 방법들이랑 내용들이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성이랑 수행과 관련돼 가지고 딱 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령 제가 교육평가를 이렇게 가르쳐 놓고 갑자기 뭐 시험은 엄청 엉뚱한 걸로 막 그림 그리기 이런 걸로 내면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재고자 하는 특성이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랑 그런 것들을 맞춰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은 이 평가라는 거는 종합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된다. 결국 이런 거예요. 선생을 만든다고 할 때, 선생님을 만든다고 할 때 결국은 이 선생님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학급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행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모두 만족을 해야 좋은 교사인 거지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평가 기법을 장단점을 알고 잘 익혀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잘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평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잘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 잘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은 이런 거죠. 뭐 교육 목표, 평가 목적 확인하고 뭘 할지 선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하고 그래서 그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계획도 짜고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 지금 여기
run.호서.ac.kr 거기다가 시험 문제도 업로드 해놓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거 하고,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메타 평가라는 것도 실시할 수 있겠죠. 이 평가 과정부터 계획부터 실행까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메타 인지, 메타 코그니션처럼 그때 앞에 쓰는 게 이제 메타거든요. 검사 자체를 검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인데요. 젠장, 또 너무 많이 와버렸다. 어떡하지? 교육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거를 아까 구분을 했었잖아요. 인지적 평가, 정의적 평가, 심동적 평가 이것들을 구분을 했었는데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학습 영역에 의하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지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영어로 cognition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를 이해했다, 뭐를 설명할 수 있다, 뭐를 알고 있다, 뭐를 이해했다. 이런 행동, 우리 이원 분류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원 분류표에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 측면이 들어가고 이쪽엔 수준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수준에는 그 행동, 뭐라 그러지? 행위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뭐를 이해했다 라던가 뭐를 설명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를 알고 있다던가 요런 식의 명사 있죠. 그러니까 지식에 해당하는 언어들, 그런 것들은 여기 head, 머리에 해당하고 knowing,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적 영역의 학습 목표라고 부르고요. 정의적 영역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heart,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heart, feeling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거죠. 인성이 어떻다, 적성이 어떻다, 혹은 도덕, 가치, 태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 마인드 할 때 어딜 가리킵니까? 손으로 여러분 마인드를 가리켜 보십시오. 마인드. 우리 박서영 학생이 정확하게 가르쳤네요. 머리입니다, 머리. 이게 이제 우리 마인드 하면 이렇게 딱 가리키잖아요. 내 마음을 딱 켜서 마인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마인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그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도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관련된 도덕성 이런 것들을 모두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고, 아까 뭐 체육, 노래 이런 거죠. 심동적 영역.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도잉에 해당하는 것들, 뭐 뜀틀, 달리기, 주짓수, 헬스, 아니면 게임 이런 것들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심동적 영역에 게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 정재용 학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지적 영역에는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평가 능력 등과 같이 하위 정신 기능부터 고등 정신 기능까지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모든 지적 행동 특성을 포함한다. B.S. 블룸 등은 1956년에 인지적 영역을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가지 하위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RM 개근의 가안입니다. 가안에. 간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위계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단순 연결, 연쇄, 통일성 인식, 개념, 원리, 일반적 원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를 박으로 바꾸면 박근혜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들을 보면은 이 블룸이란 사람하고 이 가네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지적 영역에서는 이런 동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적용, 분석할 수 있다, 종합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모든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들어서 안다 이런 것들은 제일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고 평가라는 건 뭐예요? 평가라는 건 그거에 해당하는 가치 체계를 모두 이해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등 정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인지적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6가지로 단계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거고 여기는 복잡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걸 지식을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여기가 지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라는 거에는 약간 설명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수를 배웠다. 덧셈 뺄셈을 배웠다고 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덧셈의 어떤 개념, 뺄셈의 개념. 덧셈은 뭘 더 하는 거야. 뭐가 더 늘어나는 거야. 이런 개념이 덧셈이라고 한다면 그거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2 더하기 3은 5야. 이것까지를 이해한 거죠. 근데 적용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2 플러스 3은 5 이거를 넘어서서 결국 같은 개념이면 사과가 3개 있는데 4개를 더하면 7개가 되니까 요거는 3 플러스 4는 7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은 두 자릿수의 덧셈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더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거를 우리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 종합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최종 단계는 뭐냐면 덧셈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닭이 10마리 있고 소가 3마리 있고 강아지가 2마리 있다. 이때 동물은 총 몇 마리이고 다리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이런 질문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덧셈이라는 것에 있어서 최종 수준까지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인지적 교육 목표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블룸의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하위고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해야지 요거로 가고, 요거 해야지 또 요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개념이 이제 이 BS 블룸의 어떤 인지적 교육 목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단순하게 산수로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문승작생 네, 무슨 과시죠? 청소년 문화상담학과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론 중에 네. 딱 생각나는 이론 뭐가 있습니까? 음, 그냥 심리학 배운 것 중에 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생각납니다. 저기 피아제 발달 이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릭슨, 에릭슨.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기의 자기 중심성 이런 게 있거든요.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죠? 극장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청소년기의 특성, 청년기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했는데도 되게 큰 실수한 것처럼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안 나가고 그러는 게 다 그런 자기중심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요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용하면 어떤 사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실제로 이게 청년기의 자기중심성이 발현된 사례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종합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블룸의 인지적 교육 목표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된다. 이게 이제 블룸의 주장이에요. 여기 요 계단 모양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더 고등 정신으로 갈 수도 있고 더 하등한 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비판은 뭐냐면 과연 진짜로 이 위계대로 단순히 요게 돼야지 요게 되고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할 수 있고 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진짜로 그렇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2 더하기 3은 5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평가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3 더하기 7은 10이야 이렇게 딱 바로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요 계단식으로 진짜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은 이 윗단계가 이루어질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 하나의 반론만 찾아도 이 이론이 깨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당장 딱 그 차례대로 이해를 안 하더라도 특히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플레이 방법을 하고 하면은 이제 딱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위 능력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적 기능의 단계가 무자르듯이 딱 잘리느냐 이거를 이해했다는 거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하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매하다.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누가 이거 질문을 했어요. 여자친구의 화법을 막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뭐 여자 능력 검사 뭐 남자 능력 검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했다고 할 때 그거를 진짜로 해당 단어를 딱 아는 거 그런 걸 넘어서잖아요 사실. 근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자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짜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딱 자르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블룸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정의적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정의적이 뭐라 그랬었죠? 태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 태도, 뭐 흥미, 자신감, 아니면 수업 참여도, 그다음에 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오기서의 특징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고 가치관, 도덕성, 적성, 태도, 흥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계를 만들었는데 위계가 이런 거예요. 감수, receiving 받는 거죠.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단순히 딱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여기서 조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조직을 만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치 체계 속에 그걸 편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딱 받았죠? 사랑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꼈어. 그럼 그게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구나. 내가 뭘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대비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가치에 값진 것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치 세계 안에서 조직화가 되는 거죠. 친구와의 사랑, 그러니까 그 아가페 신의 사랑, 뭐 친구와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우정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하고 가치를 이제 매기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물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 그냥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랑의 관계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부모 자식이 가지는 사랑의 단계가 더 세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마지막으로 가면은 내면화되어서 그거를 자기의 가치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이 카솔이랑 블룸앤 메시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그 반론이 존재하죠. 과연 이 단계들을 모두 똑같이 거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런 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모두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대생들 사건, 이런 경우에도 진짜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이런 걸 할 건지를 결국은 이제 이런 정의적 교육 목표에서 다룰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심동적 영역, 혹시 운동이 취미이신 분? 그럼 지금 운동 배우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김서정 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김아연 학생은 운동 배우시나요? 아니요. 김아연 학생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온 건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혹시 그러면 요가 같은 거 배워보신 분 계세요? 배워보신 분? 우리 원영주 학생 배워보셨군요. 필라테스 배워봤어요. 필라테스 배워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필라테스 배우면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뭐 유연하지가 않아갖고 일단 기초 체력도 없고 약간 못 얼마나 따라. 배우셨습니까? 한 3개월. 또 많이 배우셨네요. 네. 3개월 배우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달리기, 뭐 이런 유산소. 기초 체력이 좀 늘어나던가요? 아니요. 안 늘었어요? 네, 안 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정재용 학생? 네, 운동 배워본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 태권도 말고 태권도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냥 태권도 학원 다녀가지고 그 그쵸. 관장님이 알려주시는데 따라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배우게 된 것이죠. 네,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심동적 영역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기능과 관련된 부분,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심동적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동적 영역이라는 거는 결국 행동 능력이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단계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심동적 영역에서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태권도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발차기나 품새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저런 게 있구나, 저런 동작이 있구나. 발차기도 단순히 뭐 앞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차기, 돌려차기, 뭐 뒤돌려차기, 뭐 여러 개가 있구나. 날라차기, 뭐 돌려차기 막 아주 많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거를 수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태세, 그거를 위한 준비 단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하려면은 한쪽 다리를 땅에다가 잘 중심을 잡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되고 엉덩이를 잘 넣어서 차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재용 학생은 태권도를 몇 년 배우셨죠? 한 3년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배우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2품 정도 따고 끊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품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차기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음,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뭐 그 무술 같은 거 배워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박서영 학생? 네, 뭔가 태권도 같은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안 배워보셨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워서 왜 손을 안 들었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짓수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유도 반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 뭐 주짓수 기술들은 보통 꺾고 조르고 상대방 컨트롤하고 이런 데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배우면은 초크 같은 거 걸 때 상대방 목 조르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조건 힘으로 목을 짜내듯이 걸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왜냐면 이 전완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쪼여봤자 이 상대방 목을 잘 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 기스는 어디를 잡아야 되고 이거는 어디로 잡아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들을 배울 때 군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분 동작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요거를 구분 해가지고 1에서 2, 2에서 3. 여러분 왜 그 예를 들면 그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춤을 배운다고 했을 때 구분 동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동작 다음에 어떤 동작. 그거를 조금씩 배운 다음에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어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배우는 것을 우리가 유도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춤을 그런 식으로 연습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 때 막 출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계화라고 부릅니다. 해당 음악이 딱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몸이 움직인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타지 않잖아요. 그냥 밟으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기계화라고 하고요. 기계화 다음에는 복합 외현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복합 외현 반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주짓수로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에게 어떤 기술을 거는데 처음에는 그냥 힘으로만 걸었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내 힘은 최소로 쓰고 상대방이 최대로 힘들지를 고려해서 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막 옛날에는 힘으로 막 짜서 이렇게 걸었다면은 이제는 뭐 다리로 상대방을 당겨 놓고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뭐 어디를 잡고 어디를 꺾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걸 걸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복합 외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힘을 쓰는 게 근육을 수축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링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하는 게 계속 그 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막 쭉 펴서 근육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이 이제 그 주짓수 용어로는 털린다고 하는데 이 근육이 쫙 계속 짜내는 역할만 하면서 젖산이 쌓이고 확 해서 이 펌핑만 되고 힘을 잘 못 쓰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서 아, 이게 결국은 이런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로 막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그냥 지지해 놓기만 하거든요. 그럼 나는 힘을 최소로 쓰지만 상대방 최대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들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복합 외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아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적응인데요. 이 적응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딱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딱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초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초크를 걸거나 아니면 실제로 막 호신술을 준비했는데 치안이 나를 덮쳤어. 그때 실제로 딱 그걸 풀고서 어떤 기술을 걸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적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독창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바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팔을 꺾는 그거를 어떤 연계 동작을 통해서 만드는 우리나라의 최용원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롤링 암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바퀴 구르면서 거는 암바.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그거를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초이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독창적인 기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심동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영역인 그 독창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끝인 것 같습니다. 아, 하나가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 세 가지 교육 목표의 특성이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오르내리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없으신가요? 왜 맨날 아무도 질문이 없을까? 질문을 좀 해주시죠. 최유진 학생,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교육 목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총평이랑 뭐 측정의 관계, 총평 검사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심동적 영역은 운동에 대한 거고, 정의적은 이렇게 태도 아니면 어떤 그 자세에 대한 거라면, 인지적은 이해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 평가랑 교육 과정의 관계가 어떠하냐.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A에서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목표를 잘 세워야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교육 목표를 강조해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교수 선행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뭘 가르쳤는지를 정해놓고 그 정한 것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 그거를 잘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거를 교수 선행 측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랑 다른 개념으로 하나 있는 게 측정 선행 교수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이런 건 언제 쓰이냐면은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싶다거나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논술을 되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을 차차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을 논술형으로 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 논술 기준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되게 크니까.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때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수학습 내용을 측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4년 이후에 수능시험 도입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원영적.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다고 들었어요.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예요. 김혜민 학생. 네. 맞습니다.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형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본고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고사라는 게 뭐냐면 각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각 대학에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 부담이 되게 크겠죠. 해당 대학 기준으로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다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낮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해지니까 각 대학별로 뭐 찝어서 문제를 내준다 뭐 이렇게가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그때 생긴 건데 90년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수능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수능 시험이라는 게 딱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교과목별로 서로 연계된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수학하고 사회가 연계되고 사회하고 과학이 연계되고 옛날에는 또 초창기 수능은 2번 봤거든요. 1기, 2기 해가지고 여름에 보고 겨울에 보고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탐, 과탐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수리도 뭐 1형, 2형 막 나눠가지고 보고 뭐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능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한 사례, 그런 것들이 측정 선행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해 보는 수능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문이과 통합,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이 생긴 걸로. 맞아요. 국어랑 수학 선택 과목 생기고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 해서 막 사회과학 중에 2개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과도 사회 선택할 수 있고 문과도 과학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올해 보는 수능부터,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입학하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시도,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는 시도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에 갈 때만 해도 이 선택형 수능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쓸데없는 걸 공부하지 말자 이런 쪽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문과는 필요하게, 그러니까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끔 문과는 사회를 배우고 이과는 과학을 배우자 이런 추세였다면, 요즘에는 융합 이런 게 중요하니까 문이과 통합 수능을 보자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측정 선행 교수라는 건 그런 쪽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집에서 수업하는 거랑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그 마이크 음질이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큰 차이 오늘 못 느끼겠어요. 괜찮습니다. 큰 차이 없나요? 네. 네. 집에 있는 마이크는 5만 원이고 이건 3천 원인데 3천 원 차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